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반 국민이나 전체 노동자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클린룸에서 일하는 20살에서 24살 사이의 여성 작업자에게서 혈액암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거쳐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은 희귀동물 보호와 생태 연구 등의 순기능도 있어 제대로 된 기준 아래 철저히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막말 파문이 최근 잇따라 일어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말은 국회는 물론 직장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막말을 하는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국민과 전체 노동자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함께 보시죠.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6개 기업 사업장에 전 현직 노동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7년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따라 그 이듬해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당시 관찰 자료 부족 등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겁니다. 조사 결과 반도체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는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 국민의 1.19배, 전체 노동자의 1.55배로 나타났고요. 사망 위험은 일반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2.3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혈액암인 비오지킨 림프종의 발생 위험은 일반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1.92배이고 사망 위험은 일반 국민의 2.52배, 전체 노동자의 3.68배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측은 혈액암 발생 위험 증가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지만 작업 환경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균실로 불리는 클린룸 작업자에게서도 혈액암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20살에서 24살 사이의 여성 오퍼레이터, 그리고 현재보다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높았던 20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게서 혈액암 발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공단 측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암의 증가나 여성의 생식기 계통 건강 이상이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암 외에도 위암과 유방암, 신장암, 일부 희귀암도 발생 위험도가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측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이 나올 것이라며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 연설의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이오 헬스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입니다. 멀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불 수출,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헬스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기업과 인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 등 제약, 바이오 분야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워 바이오 헬스 선도 국가로의 꿈을 이뤄낼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 등을 모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보면 정부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신약 후보 물질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암, 희귀, 난치 질환 환자 40만 명과 환자 가족 등 일반인 60만 명 등 모두 100만 명 규모의 데이터를 2029년까지 모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바이오 데이터는 희귀 난치 질환 원인 규명과 개인 맞춤형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또 임상정보와 데이터 보유 규모, 연구 역량 등을 고려해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하고 단일 병원 단위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평균 500만에서 600만 명 환자의 임상정보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농도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실증에 들어갈 예정인데 상용화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이들 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연기 1세제곱미터에는 적게는 수 밀리그램에서 많게는 수십 밀리그램의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런 미세먼지 배출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화력 발전소도 수 밀리그램의 농도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 장치를 이용하면은 약 0.5 밀리그램 이하까지 약 10배 이상의 대기 환경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전기로 미세먼지를 한 곳에 모아 제거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머금은 연기가 장치를 통과하면 먼저 전기이온이 발생합니다. 이후 전기이온과 미세먼지가 결합하고 이를 전기력으로 끌어모아 제거합니다. 연구팀은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실증을 거쳐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이번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기청정기 등이 지원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농민과 어민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5개 근로자에서 5개 작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아니지만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농어민과 농어촌 마을에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쉼터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들어 비가 한 차례밖에 내리지 않은 중부지방은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만일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지면 가뭄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3개월 비가 가장 적게 내린 곳은 수도권입니다. 이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40%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서울의 5월 강수량은 30.7mm,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의 28.9%로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올해 기상현상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5월에는 평균적으로 열흘에 사나흘 정도 비가 내리는데 최근에는 북쪽 기압골이 너무 북쪽으로 치우쳐 지나고 있고 남쪽 기압골도 크게 발달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더 심한 상태입니다. 가뭄 현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이 보통 가뭄 상태로 변했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은 심한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저수량이 충분해 가뭄이 즉각적인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흡족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강수가 다소 적은 상황이어서 기상적 가뭄은 약한 수준으로 이제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6월까지는 비가 좀 적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약한 기상 가뭄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여름 가뭄이 늦춰지거나 마른 장마로 나타날 경우 6월과 7월에는 폭염과 함께 가뭄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약물 성범죄를 막기 위한 약물 탐지 장치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사업을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과제에는 음료나 술에 들어간 약물을 검출하는 휴대용 장치 개발과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 터널 내 돌발 사고를 감지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기술 개발 지원을 받게 되며 연구 성과는 과제를 제안한 부처,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반려동물, 동물원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좋으면 어린 시절에 뭐 주말에 테마파크를 가거나 동물원을 갔던 네, 기억 맞아요. 많이 네.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는 뭐 용인에 있던 테마파크를 가기도 하고 서울대공원 좀 자주 갔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 이 서울대공원이 미국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 인증을 신청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미국 동물원 수족관 협회도 좀 생소한데 여기서 인증을 받도록 신청을 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협회의 인증은 그러니까 동물원 분야의 어떤 국제적인 인증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복지나 보전, 그리고 연구, 생태 교육, 안전 훈련 이런 동물원의 어떤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서 인증 기준에 대해서 실행 평가를 성과를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충족을 하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건데요. 한번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그 효력을 갱신을 해야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중미안 2,500여 개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있는데 약 10%에 해당하는 231곳만이 인증을 받았고요. 아시아에서는 이 홍콩의 오션파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수족관이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동물원이 아직 이 인증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그럼 서울대공원이 그 협회 인증을 받으면 아시아 최초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 인증을 받는 어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검증을 위해서 인증 검증단이 현장을 찾게 되는데요. 5일 동안 현장을 점검하게 되고요. 네. 현장 점검은 최소 한 27년에서 35년 정도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좀 베테랑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게 됩니다. 4명이 일단 현장 점검을 하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조치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9월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이 협회의 동물원 인증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하니까 서울대공원이 최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다루면서 동물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최근 동물원 존폐 논란이 거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동물원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물원 폐지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른바 뽀롱이 사건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대전에 있던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사살된 퓨마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 이후 당시에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을 폐지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안 참 인터넷이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동물원이 아닌 뭐 예를 들어 뭐 카페와 같은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게 금지돼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논의도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뭐 동물원을 당장 없애자 이런 의견보다는 이 존재하고 있는 동물원을 제대로 된 기준 아래에서 운영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절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정말 먼 미래에 동물원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당장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또 하나는 이 동물원이 갖고 있는 어떤 순기능 예를 들면 뭐 야생동물이나 희귀종을 보호한다거나 연구하는 이런 순기능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동물원이 보호의 목적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인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동물원에 가는 그런 관람객들의 태도나 또 가깝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자세도
또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진을 네. 함께 보면서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네, 바로 오. 이 사진인데요. 네. 사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돼지인데 일반 가정집 아닌가요? 그러게요. 공사장 같기도 하고요. 저게 어디죠? 예, 네. 덩치가 엄청 큰데요. 네, 최근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이 예. 돼지는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주민이 기른 아. 애완용 돼지입니다. 애완용 돼지요? 네, 이 돼지의 몸무게가 300여 킬로그램으로 불어나면서 집 밖으로 돼지를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민 요청에 의해서 행정당국이 구출에 나선 겁니다. 이 돼지는 혼자 사는 A 씨가 3년 전에 애완용 목적으로 사들여서 키웠는데 네. 몸무게가 불어나면서 주변에서 뭐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도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300kg에 달하니까 장정 두세 명이 달라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네. 심지어는 소방대원까지 현장을 찾았지만 아파트 베란다 입구가 워낙 좁았고 또 그 과정에서 돼지에게 상처를 낼 수 있다라는 예. 판단 때문에 구조가 불가했던 상황입니다. 안동시는 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들것을 제작을 해서 네. 장정 한 5에서 6명을 보내서 구출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수의사가 이제 돼지에게 마취제를 투약을 하고요. 예. 그 상태에서 들것에 날라서 돼지는 동물 보호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동물을 기르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일 수 있겠지만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강아지를 키우다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그 뒤로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그래요? 했어요. 그 이유가 오랜 시간을 그냥 집안에서만 보내게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 멀리서 보거나 화면에서 강아지를 보면 괜찮으시고요. 너무 귀엽긴 예. 한데 막상 강아지를 맞닥뜨리면 다가갈 수가 그런 없더라고요. 분들 많아요. 뭐 네. 어렸을 때 무슨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요? 네, 어린 시절에 이제 푸들에게 물릴 뻔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성인이 돼서까지도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예. 트라우마로 남았군요. 네, 그래서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연구인가요? 네, 저와는 반대로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개를 길렀던 경험에 의해서 커서도 기른다. 뭐 이런 연구에 대한 거는 자세히 알려졌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개를 기르는 이런 선택이 이런 환경,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를 기르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요. 선천적인 것으로요. 그럼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웨덴 연구팀이 이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은 연구 내용입니다. 예. 연구팀은 일단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와 50%만 일치하는 이란성 쌍둥이 35,035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개를 기르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각각 분석을 해본 건데요. 네.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함께 개를 기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오.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개를 길러본 사람은 청년 시절에 개를 기르는 경향에 대해서도 연구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개를 좋아하는 유전자를 자식이 타고났기 때문에 자녀도 커서 개를 기르게 된다. 이렇게 유전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죠. 정말 이거 색다른 분석이네요. 근데 저도 앞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니 저희 부모님도요. 어렸을 때 반려견을 키우셨군요. 집에서 키우셨더래요.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개를 기른 경험이 혹은 뭐 있거나 없거나 해서 예. 그런 영향을 받은 게 결국에는 개를 기르게 되는 선택의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연구팀은 이와 더불어서 이번 연구 결과가 개와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지냈던 이 오랜 관계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늑대가 개로 진화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수많은 동물 가운데 왜 개가 사람의 선택을 받았고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했을까? 네. 이건 역시 인간의 유전자가 시간에 따라 진화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연구팀은 어떤 개가 그럼 과연 개를 선택하게 하느냐, 개를 기르는 선택을 하느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네. 아마 여러 가지 유전자가 이런 선택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도 어떻게 보면 그 야생에서 인간과 함께 사는 가축으로 변이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간도 그 개를 기르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데 그러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를 학대하는 주인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정말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에게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DNA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백질 효소를 미생물에서 찾아냈습니다. 네, 향후 돌연변이와 관련된 질병인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다양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돌연변이를 인식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인 방어수단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포 내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백질 효소를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효소와 달리 미생물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세포 내에 발생하는 유라실 돌연변이는 암을 발생시키거나 체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서 인식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함으로써 어떤 표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DNA에 돌연변이 세포가 있으면 그곳을 찾아 달라붙어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DNA 복구 시스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암 치료와 단백질 공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새로 발견한 단백질 효소가 돌연변이 DNA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라붙어 있는 점에 주목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그 위치를 찾는 이미징 기술로도 활용 가능하고 또한 요사이 그 DNA 특정 서열을 감지하는 그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접목하면 뭐 유전자 교정이나 또는 그 치료에도 장기적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인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한 번 끊어지면 회복되지 않는 신경세포를 홍합을 이용해 재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포항공대와 가톨릭대 공동연구팀은 홍합에서 얻은 접착 단백질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빨대 모양의 가느다란 관을 만들어 쥐의 끊어진 신경을 재생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홍합 접착 단백질이 세포와 조직을 접착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분해된다는 점에 주목해 홍합 성분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섞어 나노 섬유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은 표면에 접착된 신경세포가 잘 성장하도록 도왔고 조직이 재생되도록 촉진한 다음 저절로 분해됐습니다. 이 기술은 국제학술지 액타 바이오 머터리얼리아에 실렸습니다. 고대 동물의 모습을 복원할 때 형태뿐 아니라 색소까지 재현할 길이 열렸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독일에서 발굴된 300만 년 전 들쥐 화석에서 처음으로 붉은 색소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동물에서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나타내는 페오멜라닌 색소가 아연 황문자와 함께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들쥐 화석의 등과 옆구리에서 아연과 황 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쥐가 살아있을 때 등과 옆구리에 젓갈색 털이 있었고 배에는 색소가 없을 때 나타나는 흰색 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쥐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멸종동물을 더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진화 연구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이 뇌질환 연구를 위한 뇌 기증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뇌 기증은 유족 동의를 얻어 고인의 뇌를 뇌연구원 산하 한국뇌은행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뇌은행은 기증받은 뇌를 서울 아산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 등 전국 5개 협력병원과의 공동연구에 활용합니다. 뇌은행 관계자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뇌 기증이 쉽지 않지만 현재 사후 뇌 기증 의사를 밝힌 희망자가 795명에 이르는 등 점차 기증이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사진의 면적이 현재 5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강력한 금연 종합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담배 출현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에서의 흡연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정책을 제외한 동원 가능한 비가격 정책을 동원해서 담배를 종결시키는 담배 종결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표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지정되는 실내 금연 구역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해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을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맛을 좋게 해 흡연을 유도하는 가양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막말 파문이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비속어 사용은 물론이고 생소한 용어까지 동원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막말 논란은 국회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빈번해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상사로부터 막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막말하는 심리에 대해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 뉴스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네. 예. 네, 최근에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소위 문바, 달창, 달창, 입에 올리기 예. 좀 그런데 네.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파문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나 원내대표는 11일 밤에 사과문을 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네네. 15일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로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었다. 수준이라고 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또 막말 논란에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은 이번 말고도 이전에도 많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막말 그 대상으로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2013년 12월에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로 새겨들어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발언 수위가 세네요. 네. 네.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네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성 발언이 이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쉽게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처럼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그 막말을 실제로 그걸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냐 이거 상관없이 원래 막말을 하게 되면 이게 막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 특정한 계층의 지지자들과 같이 있을 때 말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그 지지층의 분노를 대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또한 정치인이 그 강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또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니까요. 인지도가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막말을 사용하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우월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지지층의 어떤 호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 국민 전체가 볼 때는 신뢰도가 급 강화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보면은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강하게 센 발언을 할 때 어떤 구조인가를 보면은 네. 주변에 자기 지지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같은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생각한 있는 사람들 분들이요. 이런 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본래 개인의 의견보다 훨씬 더 강한 의견을 내놓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집단 사고, 그룹 띵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왜곡된
그런 식으로 또는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뭐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고 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참 이게 문제인 것은 참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테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보면은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워낙 거침없는 언행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있었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요. 그렇죠. 네, 늘 그게 불안불안한 그런데 예. 지금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고요.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도 막말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뭐 꼬마 로켓맨이다, 또는 미치광이 늙은이다. 예. 그게 사실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정치인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트럼프 개인으로서는 막말을 해갖고 자신의 어떤 인지도나 지위가 올라간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의 등장 이후에 각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동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이민 정책, 강하게 센 그런 정책을 내놓고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했어요. 4선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막말로서는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말뿐만 아니라 막 행동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시무시한데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이 높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성공 사례나 효과는 있긴 하지만 이런 정치인들의 비난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까 봐 걱정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막말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성숙한 정치 문화를 가져야 할까요? 이게 저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 자꾸 이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막말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자기한테 손해가 간다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려면 시민들도 사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 시민들 스스로부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치 내에서 막말 논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막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막말이 오가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이게 사람 사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원래 막말의 근원 자체는 되게 분노나 혐오 이런 것들을 안에 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형태로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직장에서 당연히 상사는 부하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 뭐 지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힘과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기여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당하잖아요. 예. 직면을 당하면 오히려 발끈하면서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실제로 보복 심리로 이어지고 그러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되게 인신공격적인 막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상사가 분노 조절을 잘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직장 생활 속에서 들은 막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결과가 궁금하고요. 또 이런 폭언을 들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네,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인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네. 직장인 1000여 명 이상의 대상으로 대상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상사 등으로부터 막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설문해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 정확히는 68.2%가 그런 막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거의 대부분 들어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불쾌한 그런 막말, 폭언 유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위는 인격 모독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야,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아이고.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밥이 넘어가? 어머. 상당히 인격 모독적이잖아요. 네. 듣는 사람 기분 안 좋겠죠. 2위는 좀 무시하고 깔보면서 호통치는 그런 상사들인데요. 이런 거죠.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네. 라든지 아니면은 3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완성본을 갖고 왔어? 회사 다니기 싫지 너. 어떻습니까? 이러면 진짜?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정서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나타납니다. 네, 제가 괜히 더 긴장되는데요. 이 말을 들었다 생각하니까. 자, 근데 참 고치기 어렵겠지만 이런 막말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쉽진 않은데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막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고 만약에 나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막말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러지 말아야 됐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막말이 언어 폭력이고 갑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갑질이 궁극적으로 자기 사회생활에서 그 평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완전히 문제가 된 다음에는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때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나의 사회 생활이라든지 평판 측면에서 이렇게 가진 어떤 부작용 생각하게 네. 되고요. 평상시 이제 화가 날 때 자기를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자기 기분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그런 예. 방법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 명상법이라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 화가 나면 잠깐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타임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그냥 제안하고 싶은 거는 말을 하기 전에 한번 3번쯤 생각을 해봐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자기 점검하는 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말을 하면 인지도는 올라가지만 신뢰도는 완전히 떨어진다. 하락합니다. 예. 평판도 완전히 같이 붕괴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말의 무서움을 늘 되새기고는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른들부터가 말을 무기로 삼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은 창경원으로 1909년에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원 설립은 국권을 빼앗긴 순종에게 동식물이나 감상하면서 살라는 저희로 행해진 것이어서 뼈아픈 서름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네, 1945년 패전을 앞둔 일본이 맹수들을 총살하거나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1984년 창경궁 복원을 시작으로 서울대 공원으로 이전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동물원이 됐습니다. 네, 아픈 역사만큼이나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에도 여러 가슴 아린 사연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동물원에 더 이상 아픈 사연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